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Don't pop like trouble, breaking into your heart like that. 안녕하세요. 마인드TV 시청자 여러분, 마인드의 마음살롱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부센터장 변지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안정적이고 안전한 일상을 원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예고 없이 위기 상황이 찾아오는 경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위기 상황 중 정신과적 위기 상황은 쉽게 접할 순 없지만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고, 처음 맞이하는 상황에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자타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달려가 치료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안산시 보안관이라고 불리는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관리팀 노윤정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그럼 팀장님, 먼저 정신응급 위기개입이 무엇일까요? 정신과적 응급개입은 말 그대로 정신적인 위기로 인해 자해나 타해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즉시 개입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개입하는 위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또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나요? 예를 들면 환청이나 망상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 주변을 위협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럴 때 저희 위기개입팀이 현장에 출동하여 대상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시 경찰이나 119 병원과 협력해서 입원, 이송, 보호조처까지 진행합니다. 그럼 그런 상황일 때 직접 출동을 해서 이렇게 상황을 중재하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기관리팀 직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위기관리팀은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팀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돕고 회복을 지원하는 정신건강 분야의 국가 공인 전문가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정신건강 전문요원이란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수련 기준과 절차를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기 개입과 관련해서는 전문 요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위기개입과 관련해선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본인이나 타인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해당 당사자가 치료가 필요하지만 병식이 없거나, 그리고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서 자발적인 치료가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 및 보호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스스로 치료받지 않거나 거부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입원은 다른 신체 질환과는 다르게 스스로 병원을 가기를 거부하거나 자의에 의한 게 아니라 비자의, 즉 타인에 의해서 입원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쩔 때 그렇게 입원이 되고 또 그런 입원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신과 입원이라고 하면 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증상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본인의 의지로 입원을 하느냐, 누가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입원의 형태가 결정됩니다. 비자의에 의한 입원은 정신과적인 증상이 분명하고 이 증상으로 인한 자타해가 분명할 때 강제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비자의 입원은 치료의 필요성이 있으나 대상자가 병식이 없어서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을 때 강제적으로 좀 입원을 하게 되는 입원의 형태인데,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그리고 행정 입원, 응급 입원 등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뭔가 누군가를 강제로 병원에 이렇게 치료를 받게 한다는 것이 조금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는 또 조건이 있잖아요. 이분이 심각하게 나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을 때, 자타의 위험성이 있을 때만 이렇게 비자의 입원의 형태로 치료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약간 이런 현장에서 되게 좀 다양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위기게이 팀 선생님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가장 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좀 있으실까요? 위기 현장은 솔직히 말하면 늘 예고 없이 갑자기 터지는 이제 전쟁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순식간에 상황들이 이제 급변하게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현장에 출동한다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은 저희 팀원 선생님들은 모두 항상 가지고 현장에 출동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위기 대응 매뉴얼은 갖추어져 있지만 종종 이제 현장에 가면 그 매뉴얼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순간순간 빠르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들이 항상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부담을 갖게 되고 하는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런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 또 아까 자타의 위험성이 항상 이제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곳에 사실 저희가 뭐 이런 뭐 보호 장비 없이 그냥 가서 이제 맨몸으로 대상자를 이제 상담하고 평가하고 응대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무서우실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런 현장에 나갔을 때 마음가짐이 좀 어떠신가요? 뭐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뭐 방호복 대신에 판자를 가슴에 끼고 나가야 되나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부센터장님 이번 기회에 저희 방호복 하나만 적당히 하시고요. 네. 그래서 참 그런 일이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가장 신속하게 출동을 하셔가지고 현장에서 최전방에서 이렇게 안전할 수 있도록 많이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그냥 위기 대응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민들, 우리의 대상자분들이 치료적 환경으로 유입될 수 있게 하는 의미를 좀 가질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기 개입은 단순히 위험을 막는 일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위기 이후에도 그 사람이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팀은 입원만 시키고 끝이라고 생각해 본 케이스는 단 한 건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위기 현장은 치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원만이 답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연결, 그게 바로 치료적 환경이고 저희가 위기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입니다. 사후까지 이어져야 진짜 개입이 성공한 거다. 이건 현장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이제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만 수습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상자가 이제 치료를 받아서 온전히 잘 회복해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위기 개입 전반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이번부터 퇴원 이후까지가 위기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위기 대응하고 후에 관리 체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팀은 이제 응급 입원 그리고 행정 입원에 대한 개입들을 많이 하는데, 입원의 형태 중에서 저희가 이제 행정 입원이 진행이 되면 그 치료 과정 안에서도 계속 주치의 선생님하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퇴원 일정이 나오면 퇴원 한 달 전부터, 최소 한 달 전부터 주치의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퇴원 이후에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시청이라든지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들을 연계를 해줘서 퇴원 이후에도 지역사회에 나와서 자립하고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퇴원 계획이고, 그렇게 퇴원을 시킨 이후에도 꾸준하게 치료라든지 약물 복용이라든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서 이제 센터 말고도 다른 기관에서도 함께 협업할 것 같은데, 경찰이나 소방, 관공서 등 타 기관 협력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정신건강 위기는 혼자 대응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경찰, 소방, 관공서와 함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지금 유지하면서 필수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해나 타해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경찰, 그리고 소방, 보건소까지 다 같이 움직여야 하고,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모두의 협력이 없으면 개입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은 대상자 그리고 저희 전문요원들의 안전을 좀 확보해주는 역할들을 좀 해주시고, 소방은 대상자를 안전하게 이송하고 응급처치를 하는 역할들을 해주시고요. 보건소는 행정 입원과 관련된 그 행정 처리를 좀 지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는데, 안산에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원활하게 네트워킹하기 위해서 위기대응 협의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협의체가 어떤 건가요? 안산시는 정신과적인 위기사항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정신응급대응협의체라는 것을 발족해서 현재까지 분기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열고 각 기관의 역할을 공유하고 위기 현장에서 혼선 없이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연계하고 개입할지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하고 점검하는 일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각 기관들의 역할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이제 이해도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같이 의논하고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것들이 이제 큰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정신응급 이럴 때 위기 개입이 필요한 이유나 본질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직원으로서의 사명감이나 성취감, 보람 등이 있으신지. 정신건강 위기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현장에서 악담과 협박과 가끔은 폭력 사항에도 많이 노출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그분이 대상자분이 찾아와서 그날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없었을 거예요. 그때 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위기 개입을 했던 대상자분들이 지금 너무 잘 지내시고 계시는 모습들을 저희가 계속 개입을 하기 때문에 계속 함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되게 보람을 느끼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버팀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언제가 가장 위기 개입을 하면서 보람이 되냐라고 했을 때 저희 팀원 모두 다 똑같이 이런 상황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보람을 느낀다, 사명감도 느낀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 당연히 이제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순간순간들 때문에 우리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신질환에 대해서 혹시 오해나 편견을 가진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이제 아직도 정신질환은 위험하다. 그리고 정신질환은 의지가 약해서 생긴 것이다.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이런 편견들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고, 그런 얘기들을 아직도 저희도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말들이 누군가에겐 자신의 삶을 숨기고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신질환은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우리 동료가, 내 친구가 겪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을 멀리하는 대신 괜찮아,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말해주면 세상은 진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디선가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바로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신건강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걱정이 그리고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마시고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손을 내밀어 주세요. 위기관리팀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안산시의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노력하고 있는 위기관리팀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건강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는 위기관리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 위기관리팀 선생님들도 본인들의 마음 건강을 챙기면서 안전하게 업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인드의 마음 살롱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